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산 부진이나 수출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8천 개에 가까운 신생기업이 사라진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엄혹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흔들리면서 각국에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죠.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우리 기업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유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 리쇼어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이 리쇼어링 정책 활성화를 꺼내 들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진작부터 좀 국내로 돌아와라, 자기 나라로 돌아와라라고 해서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리쇼어링 중요성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화두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이나 서비스업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제조업이 기반이 무너지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갔죠. 그걸 이제 그렇죠.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외국으로 난 기업들은 외국에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수출 위주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리메이크 아메리카라 그래가지고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고요. 그 결과로 해마다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400개 가까운 미국 기업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 외국에 갔다가 그러면서 한 9년 동안 지난 9년 동안에 한 34만 개 정도 일자리를 미국에 되돌려 줬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미국이 추구했던 그 보호무역주의 체제하에서 계속됐던 것이고 더구나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들어서면서 공장의 생산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국에 공장이 가 있을 필요 있느냐. 국내에 생산하더라도 또 국내에 생산하면 또 그런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외 임금비가 떨어진 낮은 부분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화두였는데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결정타를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상황은 특히 이제 코로나 바로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 각국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면서 어떤 그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중심이 됐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터지면 생산이 멈춰지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만 믿고 있다 보니까 믿다가는 우리나라의 혹은 다른 나라의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다 깨지겠다. 그래서 부쩍 이 리쇼어링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거고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런 기업들이 너무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용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리쇼어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하시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다.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한 34만 일자리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미국 전체 그 일자리를 보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아왔다 그렇게 실적을 내세우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코로나 독감 전에도 연구를 본다면은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는 돌아오겠지도 모르겠지만 또 계속 나가는 기업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무너뜨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게 지배적인 견해였거든요. 연구자들한테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독감 때문에 그게 좀 바뀌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리쇼어링이 될 거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만약 2월에 리쇼링 했다면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끊기는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좀 더 다양한 나라로 좀 퍼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리쇼어링이 좀 세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다. 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혼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신고립주의입니다. 뭐 헨리 키시저도 얘기했지만 전 재무장관도 새로운 성과학주의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다른 한켠에서는 초연결 사회, 초연결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게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느냐? 온라인에서는 초초초 연결입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에서는 포스트 19에서는 이제 고립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리쇼어링을 언급한 것은 어떤 분야, 어떤 섹터냐를 보면 실은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디지털 4차는 리쇼어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리쇼어링을 하든 말든 알아서 초연결로 사회를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공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나 제조업이라든가 특히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에서 많이 걱정되는 건 원자재의 이제 자원 무기화입니다. 그렇죠. 각국이 신고립주의로 가게 되면서 이제 곡물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렇네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밑단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 4차 산업혁명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제조업에 남아있는 2차와 3차 그 끝에 있는 언저리의 것들은 이게 부가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인 무기화가 될 수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있겠네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냥 우리가 무너질 뭐 수 있죠. 4차 산업혁명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산업에 대해서는 리쇼어링을 일부 좀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모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다 불러들이자 이런 컨셉은 아니고요. 좀 그런 세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이게 리쇼어링이 뭐 최근에 나타난 움직임은 아니고 이전에도 있어 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성과가 미비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밌는 그 예.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해외 수출하는 1000대 우리나라 기업들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왜 도대체 해외 진출하냐 했더니 77.1%가 해외 시장 확대가 필요해서 나갔다. 즉 국내적 요인이 아니고 시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임금 부담이 16.7%, 노동시장 경직성 4.2%.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고임금 때문에 안 나가는 거는 21%. 물론 이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생산, 국내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오프쇼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공장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서 한국에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미국이면 미국, 유럽을 수출하기 위해서 현지 시장에 가까운 곳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나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시장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혹은 유럽 국가들의 그 리쇼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향후 국내 유턴 계획이 있느냐 그랬을 때 96%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96%. 96%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제도적이나 국내 인센티브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업들의 리쇼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 100%까지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남부의 각 주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그런 화끈한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그 인센티브를 상쇄하고라도 돌아올 만큼의 그런 정도 유인은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을 위해서 현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간 목표가 77%이기 때문에 웬만큼 당근을 주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는 시장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특히 이제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국내적 지금 제조업의 고용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런 취지를 하는데 그게 어렵다.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해서 가 있으면 중소기업들, 소재 부품 회사들도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그렇죠, 예. 소재 부품 회사들만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패키지로 묶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보건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이 시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수출 감소분이라든지 아니 수출 아니죠. 현지 생산을 이런 매출 감소분 이런 걸 과연 그 상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이게 구호로 외치는 것보다는 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규제와나 세금 감면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부족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립주의, 보호주의가 더 강화된다면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더 돌아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 나라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피하려고 보호주의를 피하려고 보내들인 기업들은
거기에 계속 있어야죠. 그렇게 본다면. 예. 그리고 또 돌아온 기업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기업들이 계속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법인세 같은 거는 뭐 면제해 준다. 그럴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제, 뭐 수도권 뭐 저 제한 규제,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들이 돌아와도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그런 결과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리쇼링을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 국내 경제 그 어떤 그 규제 배경, 뭐 어떤 그 경제 환경을 먼저 풀어줘야지 그냥 리쇼링 한다고 해서 돈 얼마 준다.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뭐 돌아오고 싶은 기업들도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리쇼링이 필요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가 아까 김연아 교수님 이제 현주화 전략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규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미국이 하는 규제는 피해갈 수가 있는 그런 현지성, 뭐 시장 접근성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세금 문제, 법인세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조,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장벽을 아우르는 것이 뭐냐? 실은 리스크입니다. 즉 거기서 영업을 하다가 국내로 돌아왔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전 비용도 당연히 비용 드는데 이러다가 사업이 망가지면 어떡하는 거에 대한 이제 신뢰도인데 과연 이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럼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퍼스트였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책임질 거다라는 정도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돌아오기만 하면 뭐 규제 다 풀어주고 막 세금도 깎아주고 노조 문제도 다 해결 이런 신뢰를 주기는 좀 힘들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나가 있는 기업들을 리쇼링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부가 좀 넘어가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생각할 만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그렇게 기업들 환경이 좋다면은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일회성 인센티브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기업 환경이 좋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환경, 우리나라 어떤 그 경제 환경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회성으로 그냥 뭐 얼마 뭐 법인세나 뭐 그런 세금을 뭐 몇 년 동안 깎아준다. 뭐 그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국내 경제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걸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은 리쇼링도 있겠지만 또 창업도 생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뭐 세금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줄 만한 깎아줄 만한 여력이 될까? 이미 1분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지금 확장 재정하면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들 대상으로 법인세 뭐 인하, 이반세 감면 이거를 뭐 파격적으로 해줄 만한 여력이 과연 정부가 갖고 있나라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력이 일단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가 지금 정권 들어와서 25%로 올렸습니다. 예. 그전에는 우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9%였는데 트럼프 집권할 때 점진적으로 낮춰서 21%,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도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효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세율이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되는 게 있고요. 대기업도 R&D 투자라든지 뭐 IT 관련 투자에서 그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자체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거는 두 분, 특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하는 그 규제라든지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런 것들이 더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가 계속 부진하니까 고용이 줄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그러는데 618억 불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511억 불이었거든요. 그전에는 500억 불이 안 됐습니다. 사상 최대 해마다 지금 사상 최대 해외 투자 액수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해외에 있으니까 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에서 기업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저런 규제, 특히 또 너무 강성 노조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뭐 법인세도 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를 지금 아까 앵커 말씀하신 코로나 이슈 때문에 법인세율 전체를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일시적으로 뭐 리쇼링 하는 기업에서 조금 깎아준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그 금전적 인센티브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는 그 문제가 조금 엉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인세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네. 장기적인 문제고 이것만 가지고 뭐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가지고서 뭐 창업이 많이 생기고 리쇼링이 많이 생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장기적인 어떤 예산, 장기적인 경제 정부 지출의 필요성 이런 걸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본다면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저 법인세를 많이 잘랐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그게 투자 증가에는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가서 우리 장기적인 요소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이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서 코로나 독감에 어떤 큰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는 충분히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코로나 독감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법인세 지금 뭐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토론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예, 네, 예. 김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명목세율은 25%지만 네. 실효 법인세율 따지면은 10%포인트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것저것 경비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기 명목세율로 나와 있지만 네. 뭐 적당히 내고 있는 수준, 뭐 중간 정도 내고 있는 수준인데 왜 송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해서 기업들은 자꾸만 법인세 인하를 하냐? 네네. 그 기업들의 이제 변을 들어보면 어차피 깎아주는데 명목세율을 실효세율에 맞춰서 내린 다음에 그대로 걷자. 그런데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의 법인세가 한 18%야, 18%야. 그러면 낮아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걸로라도 그걸 낮춰라. 어차피 지금은 봤을 예, 때 25%야. 어이구 무섭다 이런 무섭다. 생각이 근데 드니까. 깎아주거든요. 네네. 예, 유효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왜곡을 왜 굳이 만드느냐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경영 쪽에서 나오는 거였었는데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25%였을 때 실효세율이 거의 10%대인데 네. 만약에 명목 10% 잡으면은 실제 또 유효세율은 또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실행적인 차원에서 엉뚱한 좀 이 논란을 갖고 있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법인세라는 네. 것들이. 그래서 예. 과연 이렇게 명목은 높이고 실효는 낮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갭도 조절하는 게 우리가 막 법인세 인하를 논의하기 이전에 어떤 네. 구조적인 뭐 문제 해결도 한번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노동시장 경직성을 이제 그 이유로 꼽고 있는데 노동시장 경직성 반대로 생각하면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탄력적인 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런 부분도 사실 다시 진출해 있는 기업들 유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큰 이유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난달 미국 보면 실업률이 4.4%에서 17.4%로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예, 예. 그건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는 거죠. 당장 일자리 없으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어제 이 자리에 다룬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내려갔어요. 물론 실업률 네. 자체가 이게 미스리딩한 네. 그런 통계이긴 한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겨도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나 고용을 못하는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위주로 하게 되고 고용을 대기업들도 점점 고용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일단 한번 고용하면은 그건 정말 정년퇴직할 때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하는 것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의 경직성이 지금 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러면 어떤 실업해서 기업 어떤 노동자 실업해서 시장에서 나왔을 때 그거 실업대한 부족분들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만이 고용의 해고를 유연성이 쉽게 하고 해결되는 고용을 것이 또 쉽게 하고 할수 실업했을 있죠.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노동자들 특히 노조는 더 악착같이 고용을 유지하는 상태로 있고자 하게 되고 그럼 그렇죠. 기업은 점점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문제로 쉽게 풀릴 것은 아니고 실업을 했을 때 실업보험이라든지 어떤 실업수당에 대한 어떤 한쪽에서 조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용의 유연성을 점진적으로 도용하는 두 개의 그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이제 친노동 정권이겠지만 또 노동 계획에서는 가장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는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네. 노조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대 야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상당히 여당이 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뭐 야당의 어떤 반대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노동단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앞으로 이 정말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될 어떤 노동 환경, 경제 환경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해나가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
엊그제 보니까 그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예.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또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막 하신 말씀대로 이게 꼭 패키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 언제든지 그런 패키지를 안 하고 그 사회보험망은 사회보험망 따로,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은 노동 유연성 따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노동 유연성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멋있게 그냥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끝으로 가서는 해고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 해고할 수 좋아하는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확실히 패키지로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고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거기에 비해서 사회보험망은 갈수록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균형이 맞지 않게 된 거죠. 예. 기업 미국 같은 데서 기업이 해고를 한다는 것은 기업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그 수익이 줄어들어 가지고선 자기네들 일단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2008년 이후서부터는 좀 바뀌었다는 연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008년 이전에는 해고가 그렇게 빨리 늘었지만은 그 대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다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요것 이렇게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일을 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나가줘야지 또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을 나중에 자를 수가 없다면은 이 젊은 사람들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코로나 독감을 떠나가지고도 뭐 청년 실업 그렇게 걱정한다면은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예. 아마 이제 21대 국회 책무 같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공보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 실제적으로 예술인은 20대에서 어느 정도 넣게 됐고요. 21대 시작하면서 이제 단계별 중에서 꽤 확대가 될 것 뭐 이런 같거든요. 것도 있겠죠. 특수고용자까지는 안 하더라도 비정규직, 저임금 다른 뭐 이렇게 뭐 부분이라도. 포함이 점점 가게 될 텐데 실은 이제 패키지들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강해진다면 당연히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규직의 고용시장에. 고용의 안정은 이게 상세가 약간 어느 정도 낮추면서 두 개가 이렇게 합일이 돼야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효과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1대 국회에서 한 축으로는 전국민 고용방 같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또 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입법적으로 다뤄야지 하나만 또 비대하게 커지게 그러게요.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생기겠죠. 말했었던 그 세 가지 축, 그 혁신경제, 혁신성장, 소득 주도성장, 이 공정경제처럼 이게 같이 돌아야지 하나만 또 커지게 되면 또 렉이 걸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 입법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 뭐 정부가 할 수도 없죠. 법으로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입법화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개혁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앞서 세 분이 아마 한 목소리로 내셨던 목소리가 규제 완화예요. 네네. 사실 규제 완화가 뭐 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아니고 제가 세 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규제 완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국민들이 좀 기업들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기업들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좀 예. 기업들 국민들이 봤을 때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많았죠,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그 일본이 그 반도체 관련된 화학 그 물질 수출 규제했을 때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지 못했느냐? 그게 뭐였던가요? 염화칼 하여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환경 규제를 너무나 강화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선 일본으로 거의 다 넘어간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은 이 환경 규제가 왜 그렇게 강화됐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회사에서 잘못해 가지고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그 어떤 면에서는 그 국민들의 규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거죠. 기업을 믿는 것보다는 정부를 믿겠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인센티브를 잘 디자인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과제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한쪽으로는 정부가 그 자기네들의 기존 법이나 규제를 너무 집행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쪽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부터는 국민이 규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전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양 교수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네.
어떤 규제든지 이유가 없는 규제는 없습니다. 그건 네. 일단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아까 환경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에 뭐 민식이법이라고 예. 막 만들자 국민들이 막 흥분해서 근데 만들고 놓을 게 좀 과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규제든지 형평성을 잘 고려했는데 사실은 환경 규제도 기업 탓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지금 만들어진 환경 규제는 굉장히 광한. 네. 그래서 기업이 수위가 꼼짝 높죠, 못하는 좀. 그런 수준까지 너무 한번 또 규제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싶은 거는 지금 국정 주도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요? 뭐 세력이란 말 표현이 좀 부정적인데 이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적극적이지 하지 않지 않는 않는가 거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뭐 일단 데이터 3법이라든지 근데 네. 인터넷 은행 오늘 또 아침에 청와대 발로 원격 의료 허용에 따라 말 났는데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시를 했지만 데이터 3법이나 인터넷 은행법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도 많이 막히고 막히다 기원제 뭐 통과되게 되는데 그렇죠. 뭐 2, 3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진보 정권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좀 완화하자는 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폐기가 됐고 혁신 성장 쪽에다가 굉장히 지금 국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코로나 사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혁신 성장하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피지컬 굿즈 수출해서 파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에 부합하는 신산업을 신규 영역을 개척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만 앞서서 나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팀들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또 저 정부 당국의 당국자들 일선 뭐 과장 국장들 다 연결이 돼서 오히려 민간에서 이렇게 외치기 전에 네네.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면 좋지 않겠는가. 대통령 말씀하실 때는 막 그렇게 호응하는 척하다가 실제 말단 단계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좀 체감을 해야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업이 그런데 규제를 풀어줬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기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 예. 신청하 들어갈 때 공인인증서가 있더라고요. 네,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CNBC에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2015년 경에도 그 직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공인인증서 왜 안 없어지나를 아, 막 맞아요. 얘기하고 네, 했는데 예. 거의 뭐 6년 동안 계속 공인인증서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공인인증서가 왜 안 없어질까? 이것도 큰 틀에서 규제라고 보면 이게 최고의 강도 높은 보안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거 규제다. 악법이다. 규제하는데 그게 없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우리의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내 책임이 될까? 수용을 해줄 것인가? 네, 이게 나 때문에 거래가 잘못된 건가, 거래 안정성이 깨진 건가라기보다는 당국이라든가 실은 뭐 행정 당국의 책임을 드는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우리가 공인인증서 없애지 말랬는데 왜 없앴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죠. 이게 약해가지고 보안 강도가 약해가지고 네. 이런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아직도 사적 계약으로 처리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이거 없애야 되겠는데 또 사고가 터지면 그때 필요하다는 그 목소리 규제 커지죠. 없애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되니까 공무원 사회나 이 정부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예 하면서 그냥 공인인증서 6, 7년 계속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규제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재밌는 예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처음 공인인증서를 만들었을 때는 진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기업들의 책임을 어떤 면에서 면제해 줬어요. 어떻게 하면은 만약 그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도입했는데 그래도 뭐 누가 사기를 쳤다, 뭐 없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공인인증서 가지고 다 그 보안 절차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면제부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공인인증서가 기술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왜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첨단 기술이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낡은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처음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다 됐는데 그때서부터 또 보안카드 써야 된다. 그다음에 또 전화로 또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왜 있는지까지 모르게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게 없고 그 대신 사고가 났다면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합니다. 예. 기업을 책임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언제든지 첨단 기술을 쓰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기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커들한테 표적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깨면 되니까. 공인인증서만 해결하면은 예, 다 뚫을 그러면 수 다 있다는 뚫을 수 거네요.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같이 여러 군데 그 자기 첨단 기술 다 회사마다 다르게 쓸 수가 있다면 그러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선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사이버 크라임이 늘었는데 해외에서는 사이버 크라임, 미국에서는 사이버 크라임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이제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 리쇼어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의 이유가 매출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그런데 겨냥했다는 예, 실제로 이게 리쇼어링 이런 여건이 형성된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면은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수출 지표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럼 네. 수출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예. 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 교수님은 미국에서도 뭐 리쇼어링 효과가 미국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뭐 별로 미미했다는데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정말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이 10월 달에 벌써 46% 감소했다는데 예. 4월 아니야 10월 5월 들어서 5월 1일부터 예. 10일까지. 4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4월 달 통계를 봤더니 4월에도 우리가 이미 27%를 맞아요. 감소를 했어요. 예. 근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대만은 마이너스 1.3%, 중국은 오히려 4월 수출 3.5% 늘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산업 구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수출 주도인 전체 GDP의 38%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그냥 줄일 수 있는 내수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요즘 이제 대학교에서 학교를 안 가니까 이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중국 솔루션이란 말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솔루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화상회의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왜 굳이 중국 걸 쓸까? 그럼 그걸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른바 언택트 비즈니스, 네네.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데 이 언택트 비즈니스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거의 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한 20년간 대만보다 잘했다고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 수출 위주로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해 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어요. 중소기업 위주, 소프트웨어 위주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만 같은 나라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다 뭐 물론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안 좋죠. 지금 우리보다 피해가 심하니까 근데 저렇게 별 피해를 받지 않고 가고 있는 대만 같은 나라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데서 좀 교훈을 받아서 너무 거창한 큰 그림만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보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하루아침에는 아니겠지만 개편해 나가는 네. 그 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꼭 무슨 뭐 사람을 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네. 산업 전체적인 주력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실제는 좀 산업계하고 바꾸는 거죠. 정부하고 같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어떠세요? 수출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지난 한 10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 외국에서 그 수출이 그러니까 세계 수출 규모가 성장 속도가 줄어들거나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게 지금 아직 뭐 코로나 독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통계를 완전히 믿어야 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WTO에 따르면은 금년에 수출 감소가 한 13%에서 뭐 한 32%던가요? 그 사이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보면은 4월에는 24.2%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5월 초에 보면은 46% 떨어졌으니까 그 과거의 패턴을 거의 고스란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에서 좀 내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한 10년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인구 보면은 뭐 프랑스 인구하고 좀 비슷하고요. GDP는 아직까지 상당히 작지만은 그렇다면 뭐 우리가 물론 자연자원 같은 거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정도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내수 비중을 충분히 높일 수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거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 완전히 포기한 것 같네요. 저는 이 수출과 리쇼어링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어쨌든 우리의 내수 쪽에 저는 하고 또 향후 뭐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오프라인에 나왔을 때 뭐 필요한 또 일자리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수출은요 이제 곧 있으면 완전히 산업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만 봐도 뭐 아마존이라든가 예. 넷플릭스라든가 국내에서는 네이버 시장으로 보면 코스닥이
세계 1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반도체도 올드예요. 그러니까 더 향후 더 많은 더 새로운 것들이. 캐시카우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리쇼링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수출은 그런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급감 이제 이건 뭐 미국 다 유럽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 19에서는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구조에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 이 얘기도 참 주구장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네. 그거 없으면은 이제는 수출은 계속 하락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네네. 근데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어렵게 펼쳐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해외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국내 상황을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상황들 자체도 지금 뭐 은행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은이 금통위를 열고 이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에서 지금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 기업들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더.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급한 고비는 아직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넘긴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은 점점 아직 불길이 잡힐 기세를 그렇죠. 보이고 있지 예. 않고 그렇죠.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수출 이야기도 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특히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입니다. 네. 그나마 대기업들은 그나마 사내 유보금도 있고 뭐 버틸 만한데 당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손님이 없으니까 오늘 내일 하죠, 정말. 예,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금 대출 한도를 뭐 늘리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거 조금 지난 3월 달에 이게 원래 이제 25조 정도 되는 걸 5조 늘렸다 늘렸죠. 오늘도 5조 더 네. 늘리는 건데 좀 화끈하게 그 당시 왜 난리가 대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은행 약속도 잘 안 잡혀 가도 뭐 한 달 뒤에 오라, 한 달 뒤에 와도 그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예, 자금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비상시국이 한은에서 뭐 이것도 그냥 그저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네네. 조금 공격적으로 했더라면 자영업체나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지금처럼 더. 그렇게 조금은 좀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아쉽지만 늦었지만 요번에 5조 추가되면 이제 은행에서도 5조를 댑니다. 그럼 10조가 그렇겠죠.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불을 끌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뭐 우선 돈 빌려서 불 끄는 거는 불 끄는 거고 기업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오히려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데는 지금 다행히 코로나 좀 깔아앉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전 자금을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오히려 대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가 의견 나눴지만 수출길이 막힌다든지 수출 물량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매출 이익이 줄 텐데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신용 등급이 줄게 되고 벌써 그 뭡니까 회사채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율을 올려도 회사채 이율을 올려도 발행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채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산업구조 개편도 있지만 세계 경기 네. 코로나 극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이렇게 지금 자금이 부족한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자금 지금 떨어져 가지고선 뭐 급히 그 자금을 늘렸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사채를 그 중앙은행이 사겠다고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서부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면은 지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벌써 이미 그 역사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정도로 많이 돈을 썼는데 더 쓰면은 우리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이제서부터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나오는 당연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건전성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단은 그 우리가 이 경제를 살리려면은 이번에 돈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GDP를 늘리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서 줄여야지 지금 가지고 우리가 돈을 그냥 아끼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나중에 더 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30년대 대공황 예. 미국 대공황 같은 사례 봤든지 아니면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생각하면은 돈을 많이 때렸다가 나중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재정 건전성 생각해가지고선 그걸 줄이면은 다시 경기가 침체됐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아예 그냥 때리려면 확 때리든지 아니면은 진짜 재정 건전성 생각한다면 안 때리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
많이 때렸다가 안 때리고 많이 때렸다가 안 때리는 게 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예산도 낭비시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하시네요.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